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제 사연을 소개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와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말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이 사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나 짐승처럼 굴 수 있는 건가 싶은 이야기라 사연을 올리면서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엄청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리게 된 이야기도 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쏟아지게 되어서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연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실존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시니 정신 단단히 잡고 잘 따라와 주세요. 저희 남편은 가정사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단단한 벽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한 본인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내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남편이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이랑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늘 항상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남편을 홀로 키워내느라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련한 눈망울에 눈물까지 슬쩍 내비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말이야, 다 늙어서 노후 보장 받는 거, 뭐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 그런 거 전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아들만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말고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식들 살림에 참견할 마음도 없고 남남처럼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아들만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바라는 거는 그거 한 가지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 알았지? 아유, 어머님, 당연히 부부로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평생을 발맞춰가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부분 하나도 없도록 저희 부부 잘 헤쳐나가면서 살아볼게요. 어머님께서 보기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앞으로 예쁘게 봐주셔야 해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덜 말어. 내가 우리 며느리 항상 애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해야지. 그런 건 시어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야. 내가 말이다, 그러면 안 됐는데 자식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줬어. 나랑 애들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말이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았겠니? 둘째 아들은 내가 데리고 오고 첫째 아들은 애들 아빠가 데리고 갔지.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았었는데 우리가 갈라지면서 애들까지 갈라놓게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어머니께서 홀로 아이를 키워내느라 힘드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할 곳도 없어서 더욱 삶이 퍽퍽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존경스러워요. 나도 말이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우리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를 못했어. 우리 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게 첫째 아들이었는데 처제 아들이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말이야. 아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잠자기 바빴는데 우리 아들은 지혜비랑 형을 그리워하느라 밤마다 울었다고 하더라.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았던지. 참 부모가 못나서 애들 고생만 시켰지. 시어머니는 정작 무엇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이 가족에 대한 정도 많고 무엇보다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사랑한다, 보살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단단하게 남편을 지켜줘야 한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봐왔던 남편은 애정 결핍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외로움을 조금 많이 타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남편이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막상 장가를 보낸다고 하니까 마음이 적적해서 그러나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확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들이 늘 홀로 있다가 보니까 사랑과 부대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늘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으니 꼭 자세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구나. 어릴 적부터 소가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성격도 소심해지고 눈물도 많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니까 꼭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 보통은 남자가 해야 정상이라 하지만 아이 내가 우리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기분이니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한테 잘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진실이다. 그저 든든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식들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처럼 이혼을 한다거나 싸우는 일 없이 말이다.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 얼마나 외로워했으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어서요. 저는 무슨 일이 되었든 꼭 남편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해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을 했고요. 남편이랑 정말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정말로 생각보다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관심을 달라, 나만 바라봐 달라, 집착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 뒷공무니를 줄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제가 어디에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걸 보고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남편이 과연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혼자 잘 있을 수 있겠나 싶은 걱정이 생겼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면 남편은 혼자서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뭔지 시댁에 가서 지내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죠. 가족이든 친구든 그 누구든 사람이 꼭 옆에 붙어 있어야만 본인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받는 것처럼 행동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사람의 온기를 너무나도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랑 같이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년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요즘은 처음부터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떨쳐내는 프로그램들도 많대요. 남편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과거를 곱씹어 봐? 아유, 굳이 그런 일까지 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구나.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대로 묻으면 되는 건데. 아이, 그런데 왜 돈을 쓰고 그런다냐? 그런 거 말이다. 전부 의료 기록에 남는 행위 아니냐? 아이, 우리 아들을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불쾌하구나. 아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사로잡힌 트라우마가 있다면 치료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내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언제까지 과거의 기록에 붙잡혀서 사는 건 저도 원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봐야 남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심리치료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데 당연히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머, 얘,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 발 디디는 것조차 싫다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절대로 정신병자가 아니란다. 그런 거 상담이라도 받았다가 나중에 이직하고 할 때 줄 생기는 거 아니냐고. 아이, 승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냐고. 그런 기록 한 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사회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말려대는데 솔직히 그냥 상담 치료를 받는 것뿐인데 왜 저렇게 오바를 하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옛날 사람들 생각에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색안경을 낄 수도 있다고 느끼곤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들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황당했죠. 고작 상담을 받는 것뿐이라고 몇 번이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했으나 남편 또한 시어머니한테 세뇌를 당한 건지 뭔지 심리 상담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걸 윗선에서 알게 되면 승진에도 영향이 가게 될 것 같고 별거 아닌 일이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소심하게 굴고 애정결핍처럼 구는 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남편까지 저에게 호소를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남편에게 심리 상담을 받자고 말을 하겠어요.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그 부분을 포기하고 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저희 부부의 문제는 금방 터지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남편이랑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서로 한평생을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기 시작한 건데 생활 습관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여러모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저희가 부부이고 성인이니까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어느 부분은 싫은지 불편한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싸움은 싸움으로 끝인 걸로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저를 배려하고 맞출 생각이 전혀 없고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손을 놔버렸어요. 거기서 끝이면 말을 안 할 텐데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꼭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른다는 겁니다. 아휴, 당신 이번에도 어머님께 우리 싸움한 거 그대로 일러 바쳤어? 아이, 다 큰 남자가 왜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가서 일러대는 건데. 오늘도 나 어머님께 전화 받았어. 부부싸움 했냐고 물어보시면서 당신이 전화했다고 말해주시더라.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우리 아들만 잘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아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시더라. 당신이랑 나랑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왜 말 안 해? 엄마한테 그냥 싸워서 속상하다고 말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욕실 청소 깨끗하게 해두라고 잔소리했다고 말했을 뿐이지 일러 바친 게 아니라고. 머리카락 그거 좀 안 주웠다고 나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건 당신이면서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작작 좀 하라고 서운하다고 했겠어? 내가 정말 당신이랑 살고 있는 건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고. 어떻게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셔? 당신은 성인이잖아.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지. 정말 마마보이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그대로 가서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뭐 엄마 아빠 없는 줄 알아?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집안에서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면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시어머니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사건건 제 생활에까지 참견을 해대면서 우리 아들 타령을 해대는데 정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정말 치사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툭 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해대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런 남편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얄미워서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이 했던 짓을 그대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똑같이 했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친정엄마한테 제가 일러서 친정엄마는 매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유, 김서방,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딸이 먹은 그릇 설거지 좀 하라고 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궁시렁거렸다며? 사내 자식이 말이야. 와이프가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키는 일조차 하기 싫어서 그렇게 민기적거릴 수가 있냐고. 내가 정말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이 되니까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왔던 일들이 좀 선을 넘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뒤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일러바치던 놈이 입을 탁 다무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흘리듯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한 건지 뭔지 우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똑같이 했던 그 일들이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못 뻔하죠. 시어머니가 먼저 코치코치 캐물었으니까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요. 정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합가 요청을 하는데 그 어떤 며느리가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바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 아주 뒤로 거품 물고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남편이랑 둘이 부대끼면서 사는 것도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서로 힘들게 맞춰가고 있는데 합가라니요. 언제는 남편에게 든든한 방패막이만 되어주라 하셨잖아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않아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 하시더니만 갑자기 합가는 웬 합가예요. 거기다가 저희 부부 아직 아이도 없고 신혼부부로 살아간 지도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합가해서 살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게 포기하기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웃음기도 싹 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훌쩍이더라고요. 전 순간 이게 또 무슨 꼴인가 싶어서 황당했죠. 평소에 저에게는 어찌 보면 표독스러워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남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눈물을 훌쩍이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내가 말이다. 나이를 먹고 가면서 혼자 사는 게 참으로 외롭고 적적하더라. 아들이랑 같이 살 땐 몰랐는데 아들이 장가가고 혼자 되니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부대끼면서 복적복적 살고 싶은데 며느리가 너무 기겁을 하니까 내가 어디서 말도 못 꺼내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태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건 어디 가고 말도 못 꺼내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마 연극 배우를 했어도 참 잘했을 것 같았을 거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잘도 보여주는지 제 앞에서는 나오는 말투랑 남편 앞에서 나오는 말투 자체가 달랐거든요. 남편은 그 와중에 훌쩍이는 시어머니를 측은지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이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합가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죽어도 싫다고 남편에게 못을 박았어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살면서도 모든 일에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나 당신이랑은 정말 못 살아? 우리가 부부로서 잘 헤쳐나가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우리 둘이서만 노력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이야 당신이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여름에 타이밍도 거지같이 시어머니네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글쎄 더워서 못 살겠다고 에어컨 수리를 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좀 지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여름이 정말 찜통더위였기에 어디를 가도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에어컨 없이 살다가는 열사병이라도 걸리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못 끼켜봐야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싶어서 그러시라고 말은 했는데 아이 글쎄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 것인지 뭔지 수리가 밀렸다고 AS 센터에서 4, 5일 뒤에나 방문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준 게 아니겠어요? 아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들었어요. 결국 오갈 데가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5일 정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이유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워서 못 살겠다고 오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온 순간부터 에어컨을 못 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여름을 항상 최악의 계절이라고 꼽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항상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살아요. 더워서 땀 투성이가 되는 것도 싫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도 싫으니까 전기세를 감당하자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온 그 순간부터 에어컨을 틀려고 하면 잔소리를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아우, 너는 무슨 전기세를 얼마나 내려고 그러니? 돈이 아주 썩어 나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무슨 에어컨을 틀고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 이런 거야말로 전부 사치다, 사치.
집에서 면옷 입고 있으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 거야. 기능성 옷을 입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화려한 꽃무늬에 촌스러운 색깔들로 조합이 된 기능성 옷을 주는데 정말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냉장고 바지라고 일컫는 시원한 기능성 바지들도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어디서 알록달록한 몸빼 바지 같은 걸 들고 와서는 이 입으라고 쥐어주니까 저는 입기가 싫었어요. 뭐 결혼까지 한마당에 패션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옛날 옛적 전원일기에 나오는 할머님들이 입을 것 같은 이상한 바지를 내미니까 죽어도 입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예전에는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버티면서 살았는데 사치스럽게 에어컨을 왜 틀어? 요즘 것들은 이런 더위에 약해 빠져서는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전기세로 전부 날려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저는 더위에 약해서 선풍기 바람으로도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거든요. 전기세는 남편 돈으로 안 내고 제 돈을 낼 테니까 숨겨둔 에어컨 리모컨 좀 제발 좀 주세요. 더워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라고요.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훨씬 많이 벌어오지.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다 보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 거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몰라? 아이 나도 젊었을 때 말이야.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면서 돈 벌어봐서 다 알아. 그때 모아둔 돈으로 악착같이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켰다. 그렇게 돈을 아껴야 나중에 태어날 너희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겠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에어컨 리모컨을 숨겨두고는 절대 내놓지 않는데 정말 딱 절절 끓는 찜질방에서 문 닫아놓고 나가지 말라고 고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단 닷새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합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그냥 짜증을 팍팍 부려버렸어요. 어머님, 이렇게나 저희 생활 방식이 맞질 않는데 어떻게 합가를 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요? 에어컨 하나 못 틀게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잘도 하시네요. 합가는 더더욱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는 웃음을 내뱉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합가는 더더욱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이를 갈면서 이때다 싶었는지 글쎄 그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치졸하게 괴롭히는데 이건 뭐 한번 해보자는 건지 뭔지 제 속을 바늘로 살살 긁는 것처럼 상처를 내더라고요. 아주 치졸하게요. 제가 버럭하면 괜한 일로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정말 여우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저한테 욕실 청소해라, 집안꼴이 이게 뭐냐, 침대 위치가 별로다 하면서 자꾸 제 등을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데 제가 열이 받아서 정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에어컨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의 짐을 곱게 싸서 시어머니 앞에 내려다 놓고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닷새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에어컨 수리도 끝났다고 하니까 얼른 시댁으로 돌아가 보셔요. 도대체 에어컨 틀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수리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원한 바람 잘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집에 계실 이유도 없으실 것 같네요. 너는 어쩜 청도 없이 밥 먹고 가란 소리도 없이 나를 내줬니? 그래도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랑 부대끼며 살아보니까 살만하지 않든? 나는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도 보고 며느리랑 대화도 하고 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말이야. 아이 서로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정말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닷새 동안 찜질방에서 지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사장님이랑 같이 찜질방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어머님께서 온종일 일 끝내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저에게 일만 시키셨지 저를 도와주신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합가 죽어도 싫어요? 아니 일을 뿌득뿌득 깔면서 저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좋지 않았냐고 합가하자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은 철판으로 이루어졌나 싶더라고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가 합가는 싫다고 이만 나가라고 짐덩어리까지 던지면서 철벽 방어를 치니까 나중에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는 집 말이다. 이제 전세 계약도 곧 끝나고 나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값이 하도 올랐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말이야. 지금 너희가 사는 집 공간도 넉넉하고 좋지 않니? 그러니까 이 노친네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같이 사는 거 어떠냐? 내가 이제는 너 살림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할 테니까, 어? 그리고 너희도 자식 낳아 키울 거 아니니? 맞벌이 부부가 애를 돌보면 얼마나 잘 돌보겠어? 내가 딱 손주도 키워주고 하면 좋지. 딱 맞지 않느냐?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김칫국을 마시면서 말을 하니까 장난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용암지옥 같았는데 자기는 속 편하게 같이 합가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도 없었고요. 저는 웃지도 않고 완전히 진지하게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싫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글쎄 3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또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또 쳐들어온 겁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신데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고 찾아오셔야지 다짜고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 별건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집 전세 계약이 끝이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하지 않겠니? 이사할 집을 구하기는 했는데 말이다. 그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어긋나는 바람에 내가 일주일 동안 갈 곳이 없이 붕 뜨게 되었지 뭐니. 일주일만 내가 여기서 좀 지내는 걸로 하자. 내가 어디 갈 곳이나 있겠니?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쓰던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고 저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이라는 놈은 미리 알았던 건지 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빌기 시작하는데 진짜 시어머니를 어디 모텔방에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싫다고 해도 그런 짓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딱 일주일이면 된대. 정말로 이사갈 집도 다 구해놨다고 계약도 했다고 하셨어. 여기 눌러붙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시간이 붕 떠서 그렇대. 내가 일주일 뒤에도 알밖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내쫓을 테니까 일주일만 참아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어디 갈 곳도 없잖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주둥이를 정말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얌전히 지내다가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아니나 다를까 딱 하루 지나자마자 집안일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전 결국에 고민을 하다가 친정에 SOS 신호를 보내게 되었어요. 매번 시댁에 관련된 일로 친정엄마한테 SOS를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송스러웠고 못난 딸이 결혼을 잘 못해서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되려 친정엄마는 유쾌한 목소리로 자기한테 다 일러바치라고 하시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내가 우리 딸 편을 들어야지. 그럼 누구 편을 들겠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야.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며느리랍시고 부려먹을 생각을 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 말릴 생각하지 말고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든든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정말 친정엄마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싶더라고요. 이틀째가 되던 날 저희 친정엄마도 짐을 한 사발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택배라도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이 짐들은 또 다 뭐고?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그 표정이 참 비장하네요. 사돈이 여기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딸네 집에 오는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집 화장실 공사해야 돼서 화장실을 못 쓰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있나? 딸 집으로 와야지.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친정 엄마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자연스럽게 집에 자리를 잡은 친정 엄마는 그때부터 저를 대신해서 완벽한 복수를 해주셨어요. 틈만 나면 남편 놈의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사내 놈이 분리수거를 해야지 하면서 집안일이라는 집안일은 다 남편에게 떠넘겼거든요. 사돈. 도대체 우리 아들 등짝을 왜 때리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알아듣는데 꼭 등을 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리도 차지게 나는 게 손이 매워도 보통 매운 게 아니신가 봐. 사돈도 우리 딸 등 때리셨다면서요. 그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설마 우리 딸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을 때리신 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쉬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니까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아주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던 분이 자기 아들을 시켜 먹으니까 그건 또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그건 그냥 제가 할게요. 아마 사돈도 보고 계시면 속이 터지실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세요, 그럼? 그런데 사내 놈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서야 어디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어요? 내가 우리 딸이 좋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결혼을 시키기는 했는데 참나 원 이거 시원치 않아서 어디다가 써먹을지는 모르겠네요. 사돈이 고생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면서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는데 정말 속에서 일어나는 그 쾌감이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사이다를 쭉쭉 들이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날이 며칠 지속되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지 넌지시 저에게 화장실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들리는 말로는요. 배수관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공사가 좀 크다네요. 아마도 어머님 이사 가는 날까진 계실 듯 싶어요. 뭐라고? 내가 이사를 하는 날까지 계실 거라고? 아니, 사돈이 일부러 짐까지 챙겨서 여기로 오신 건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일 시키려고 말이다.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도 우리 집 온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설마 일부러 오신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엄마도 똑같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뿐인 딸 집에 온 거죠. 화장실 공사만 끝나면 바로 돌아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둘 다 합주기가 되는데 저는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남편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제 편을 들 것 같다 싶으면 이상한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가야지만 친정엄마도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걸 눈치를 챈 남편이 자기도 편하게 생활하고 싶으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하려고 하면 일부러 막아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정엄마가 남편을 그대로 부려먹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넋두리 하는 것 마냥 탓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뼈 빠지게 너를 키워낼 일도 없었을 거다.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 까먹지 않았겠지? 내가 이혼한 건 네 탓이니까 네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야 한다. 알겠니? 그렇게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남편 탓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언행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평생을 들어온 소리라 눈치를 못 챈 것인지 익숙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네가 성적이 나빠서 싸우다가 아빠랑 이혼하게 된 거다. 네가 편식해서 이혼하게 된 거다 등등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마누라 편만 들고 있냐? 나는 너 때문에 내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소리도 서슴지 않고 하셨고요. 유년기 내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면 남편이 정말 제정신일 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게 된 게 전부 내 탓이구나 하면서 본인 자신을 탓하면서 지냈을 거란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정상적으로 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실 늙어서 비빌 언덕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남편에게 집착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말투나 행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볼수록 좀 기이했어요. 저는 저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랑 합가는 물론이거니와 가까이에 살아도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고는 하지만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도 이제 이사 갈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배웅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조심히 들어가셔라. 나중에 이사 마치고 나면 놀러 가겠다 했는데, 글쎄, 이 망할 시어머니가 우리 앞집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남편, 친정엄마 할 것 없이 전부 다 놀라서 이게 무슨? 이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앞집이 딱 집을 뺀다고 하지 뭐니. 이거다 싶은 마음에 바로 전세 계약부터 해버렸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말이다. 이사 날짜도 안 맞는 건데 어거지로 맞춘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갈 곳이 없어서 너희 집에 신세를 좀 쳤다. 시어머니한테 합가를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글쎄 대놓고 우리 집 앞집으로 이사를 오는 만행을 펼친 겁니다. 정말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으시죠? 저는 정말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앞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 아니겠냐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올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동거인 듯 동거 아닌 동거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꾸 집안에 있던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 듯 하더라고요.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했으니까요. 사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자꾸 남의 집 살림살이의 위치를 멋대로 바꾸는 것이 짜증나더라고요. 집주인이 없는 시간에 몰래 도둑처럼 집에 들어오는 것도 황당했고요. 전 남편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몰래 홈카메라를 집에 설치했어요. 한 일주일치를 모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와서는 집 구석구석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죠. 어머님, 자꾸 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물건 위치 바꾸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있고 하니까 저도 귀찮아 죽겠고요. 신경 쓰여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 아들 집인데 뭐 어떠니? 내가 무슨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살림살이 좀 건드렸다고 그게 문제가 되니? 정말 너도 너무 예민하다.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뻔뻔하게 구는 시어머니의 낯을 구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혼자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남편도 모르게 일부러 아주 은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해집어 놓은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찾아왔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나머지 날에는 수영도 다니고 테니스도 하러 가고 무슨 동호회 모임을 한다고 나가서 노느라 시간이 남는 월요일, 목요일에만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나이에도 활동량이 대단했죠. 저희가 출근을 한 시간에 찾아와서는 집안을 헤집고 가는데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전 일부러 월요일에 연차를 냈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아주 기겁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고 지내던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모셔온 거죠. 남편이 아주버님과는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과 인사를 나눴던 적도 있었고 하니 제가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집으로 들어왔다가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을 딱 마주쳤으니 시어머니가 정말 뒤로 나자빠지면서 소리를 꽥하고 지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개 난리를 친 건 덤이고요. 내가 분명히 우리 둘째 아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이혼한 뒤에 둘째 아들이 그리웠던 시아버지는 남편과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늘 주눅이 들어있고 말도 더듬고 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는 이야기들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을 했대요. 그 뒤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꾸 못 살게 굴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러면 내 분명히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까지도 놓아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절대로 정신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울면서 빌었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번복되고 하니까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친 겁니다. 그 버릇이 여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전화로 엄마가 자꾸 이혼한 것이 자기 탓이라고 한다고 구박을 너무 심하게 한다며 일렀고 시아버지는 열이 받아서 소송을 걸었대요. 그리고 남편의 친권을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아 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이미 19살이었고 고3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아버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기도 애매한 시기였던 거죠. 고3이니까 수능을 준비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1년만 더 데리고 있겠다. 성인이 되면 신경도 안 쓰겠다고 한 걸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어서 내버려 뒀고요. 남편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이 지방에 있어서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고 하면서 꽤 오랜 시간 시어머니랑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랑 연락은 하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서 시아버지도 안심하고 지내기 시작했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경고는 했었대요. 둘째 아들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 저희 남편 옆에 은근히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취직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지 몰래 남편에게 들러붙어서 기생충처럼 살기 시작을 한 거죠. 남편에게는 시아버지가 본인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면서 남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협박같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면서 시아버지에게는 절대로 자기랑 같이 사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은 또 시어머니 말은 잘 듣는 놈이었으니까 시아버지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랑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저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옆에 들러붙어 있다가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생활비도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떨어지게 되니까 합가 요청을 은근히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던 거죠. 저까지 세뇌를 시켜서 합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단단히 버티면서 당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제가 말을 엄청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해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내 아들 옆에서 기생하는 거 못 본다고 했을 텐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고소를 하던지 할 거야. 내가 이래서 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건데 엄마 때문에 우리 동생 성격이 다 망가진 거 몰라서 그래. 어? 내가 내 동생한테도 계속해서 말을 했었어. 여태 네가 당하고 산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루빨리 엄마한테서 벗어나라고. 마음이 착하고 여린 놈이라 매정하게 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그런 내 동생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해 줄 거 아니면 당장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지도록 해. 아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뱉은 말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랑은 죽어도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 어? 진짜 답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데 이미 옆집으로 이사까지 한 마당에 시어머니가 당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미 전세 계약을 다 해버렸는데 어떡해. 위약금 물돈도 없고 이사 갈 때 뺄 돈은 더더욱 없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약 기간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각서 하나를 들이밀었는데 아주 낡은 종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친권을 빼앗아 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받은 각서였는데 둘째 아들 옆에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어길 때에는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변호사 공증까지도 확실하게 받았더라고요. 아니, 이 집착이 대단한 양반이 말이야. 치사하게 아직도 이걸 들고 있었어? 그럼 당장 이 집 계약한 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사 오기 전에 말을 해주던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전세금 빼줄 테니까 당장 이사 가. 이 집에는 내가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시어머니는 완전히 벽에 몰리게 되니까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 하더니만 전세금 받아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게 저랑 결혼하기 불과 2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시어머니랑은 연락도 잘 안 했었대요. 자기가 취직을 하고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얻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제야 연락이 와서는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 기생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하면서 살았던 모양인지 이게 맞고 다르다는 사리분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인간이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쫓겨나게 되었고 졸지에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시아버지의 권유로 저랑 남편은 부부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전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시아버지와 아주버니께 연락했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행인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둘 벗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눈물바람으로 그날 서운했던 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다 풀어버리고 새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부 상담 치료를 통해서도 많이 성장했고요. 그 뒤로 몇 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돈이 없다면서 돈을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내면이 굳건해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부탁을 전부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는 2번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던데 글쎄요. 우리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응원하며 이 사람과 함께 그릴 미래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황당한 이야기이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